오늘 1월 3일 새벽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 대해서 폭발음과 항공기 소음이 여러 차례 관측되었습니다. 현지에서는 검은 연기가 치솟고 주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오는 모습도 목격되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군사작전이 성공적으로 수행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그의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를 체포해 베네수엘라 밖으로 이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당국은 이번 작전을 대규모 공습 및 정밀 타격이라고 표현했으며 150대 이상의 항공기가 투입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부 외신은 미군의 공습이 카라카스 북부 군사시설을 타격했으며 작전 이후 마두로 대통령과 부인이 미국 측으로 압송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미국의 군사행동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베네수엘라 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 부부의 생존 여부를 두고 명확한 증거를 밝혀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부 보도에서는 국제사회가 이 작전에 대해 국제법 위반 여부를 거론하며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식 자료는 봉식 발표를 중심으로 한 것이며 현지 당국의 독립 확인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다양한 정보가 혼재하고 있어 향후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근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군사작전이나 돌발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태는 수십 년 동안 쌓여온 정치적 대립과 경제적 이해관계 그리고 국제질서의 균열이 한 지점에서 폭발한 결과입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9년 우고 차베스가 베네수엘라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이 나라는 미국과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차베스는 노골적인 반미 노선을 선언했고 석유 산업을 국유화하며 미국 기업들을 축출했습니다. 동시에 쿠바, 러시아, 이란과 손을 잡으며 미국 중심의 질서에 도전했습니다. 이 시점부터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단순한 중남미 국가가 아닌 서반구에서 미국의 영향력에 맞서는 상징적인 존재로 보기 시작합니다. 차베스 사망 이후 권력을 승계한 니콜라스 마두로는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국제유가 하락과 잘못된 경제정책이 겹치며 베네수엘라는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물자 부족에 시달렸고 국민들의 삶은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두로 정권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부와 결탁하고 야권과 언론을 강하게 통제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미국과 서방 국가는 마두로를 합법적인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이때부터 양국 관계는 사실상 반절 상태에 들어갑니다. 미국은 마두로 정권을 압박하기 위해 세 가지 명분을 반복적으로 꺼내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마약 문제입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국제 마약 밀매의 핵심 경로로 규정하며 정권 고위 인사들이 범죄 조직과 연계돼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 논리는 매우 강력했습니다. 마약과 테러는 국경을 넘는 범죄이기 때문에 미국은 이를 주권 침해가 아닌 국제범죄 단속으로 포장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명분은 이민 문제입니다. 베네수엘라의 경제 붕괴는 수백만 명의 난민을 만들어내고 이들은 중남미를 거쳐 미국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는 이 문제가 단순한 인도적 사안이 아니라 치안과 복지, 그리고 정치적 갈등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상황을 자연재해가 아니라 정권 실패가 만든 위기라고 규정하며 마두로 정권이 유지되는 한 이민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결정적인 명분은 국가 안보입니다. 베네수엘라는 러시아의 무기, 중국의 자본, 이란과의 외교 협력을 받아들이며 미국 바로 인근에서 비미국 세력의 영향력을 키워왔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이는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자국 안보의 완충지대라고 여겨온 중남미 질서가 흔들리는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여기에 석유라는 결정적인 요소가 더해집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수준의 석유 매장량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과거에는 미국의 핵심 에너지 공급국이었지만 이제는 미국과 대립하는 정권의 통제 아래 놓여 있습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석유가 중국과 러시아로 흘러가는 상황을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안보와 패권 경쟁의 문제로 인식해왔습니다. 이 모든 요소가 겹치면서 갈등은 점점 군사적 성격을 띠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외교적 고립과 경제 제재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해군 전개와 감시 강화, 마약 단속을 명분으로 한 중군사 작전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맞서 베네수엘라도 군사력을 강화하고 외부 세력과의 협력을 과시하며 억지력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응은 오히려 미국의 위기인식을 더욱 키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결국 외교와 제재가 한계에 부딪혔다는 판단 속에서 군사 옵션은 더 이상 금기어가 아닌 현실적인 선택지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이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태 이후 국제사회는 하나로 뭉치지 못했습니다. 일부 미국 동맹국들은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 문제에는 공감하면서도 군사 개입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고 중남미 국가들은 주권 침해와 내정 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규탄했고 유엔은 즉각적인 긴장 완화와 외교적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국제범죄에 대한 법 집행이었는지 아니면 주권국가에 대한 군사 침략이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많은 국제법 전문가들은 이번 일이 강대국이 안보를 명분으로 타국에 개입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베네수엘라 사태는 단순히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치와 자원, 안보와 패권이 충돌하는 국제질서의 축소판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의 결과는 베네수엘라뿐 아니라 앞으로의 세계 질서 속에서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진 사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제부터입니다. 이 선택이 앞으로 무엇을 바꾸게 될 것인가, 그리고 세계는 어디로 향하게 될 것인가입니다. 가장 먼저 변화가 나타날 곳은 베네수엘라 내부입니다. 지도자가 사라진 권력 공백 속에서 국가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군부가 질서를 유지할 것인지, 야권이 주도권을 잡을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혼란으로 빠져들 것인지는 아직 누구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미 오랜 위기를 겪어온 국민들이 또 한 번 거대한 불확실성 앞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중남미 전체입니다.
이번 사건은 이 지역 국가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미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군사적 개입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일부 국가는 이를 안보의 회복으로 볼 수 있지만 다른 국가들은 과거 냉전 시기의 개입 정치가 다시 시작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남미에서 반미 정서가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세계 경제 역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베네수엘라는 비록 현재 생산량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상징적인 국가입니다. 정치적 불안은 유가 변동성을 키우고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은 글로벌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질서 차원에서의 파장도 큽니다. 이번 사건은 국제법이 실제로 얼마나 효력을 가지는지 그리고 강대국의 안보 논리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전 세계에 다시 묻고 있습니다. 만약 이 행동이 정당화된다면 앞으로 다른 강대국들 역시 비슷한 논리를 들어 군사 개입을 시도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국제사회는 규칙이 아닌 힘이 우선하는 더 불안정한 시대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대응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이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히 베네수엘라 문제가 아니라 미국 중심 질서에 대한 도전의 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군사 충돌 가능성은 낮지만 외교, 경제, 군사적 긴장은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한 나라의 지도자를 둘러싼 문제가 아니라 세계가 어떤 규칙 위에서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보와 명분이 주권과 국제법을 넘어설 수 있는지, 강대국의 선택이 세계의 기준이 되는 시대가 오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규칙과 합의의 지서로 돌아갈 수 있는지 말입니다. 베네수엘라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베네수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될 미래의 국제 질서를 미리 보여주는 장면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 베네수엘라 문제는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닌데 왜 이 시점에서 상황이 급격히 움직였을까 말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시선을 베네수엘라가 아닌 미국 내부로 돌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정치에서 외교와 군사 행동은 결코 순수한 국제 문제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를 앞두거나 국내 정치적 압박이 커질수록 강경한 대외 행동은 언제나 선택지로 떠올랐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미국은 국내의 분열과 불만이 커질수록 외부에 명확한 적을 설정해왔습니다. 당시 미국 사회는 이민 문제, 마약 범죄, 경제 불안, 그리고 정치적 양극화로 극심하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북경 문제는 더 이상 단순한 정책 논쟁이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로 변해 있었고 마약과 치안은 이상적인 공포로 소비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네수엘라는 모든 문제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상징적인 대상이 됩니다. 베네수엘라는 실패한 국가, 마약의 통로, 난민을 만들어내는 정권, 그리고 미국의 적대 세력과 손잡은 정부라는 이미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 이것보다 명확한 타깃은 찾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미국 내 군과 정보기관의 판단입니다. 장기간의 제재와 외교 압박에도 불구하고 마두로 정권은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러시아와 중국의 지원 속에서 버티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군사적, 정보적 비용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았고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이 아니면 더 어려워진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기술적 요소도 겹칩니다. 무인기, 전자전, 정밀 타격 능력은 과거보다 훨씬 적은 병력과 훨씬 짧은 시간 안에 결정적인 행동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치 지도자 입장에서는 대규모 전쟁이 아닌 통제된 작전이라는 인식을 국민에게 전달하기 쉬워진 것입니다. 즉, 이번 선택은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라 오랫동안 계산된 결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국내 정치적 필요, 국제 전략 환경, 군사기술의 발전이 모두 같은 시점에 겹쳤을 때 그 선택지는 현실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결정에는 언제나 대가가 따릅니다. 단기적으로는 결단력 있는 지도자의 이미지와 안보 강화를 강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국제사회의 신뢰, 그리고 미국 스스로 세워온 규칙이 흔들릴 위험을 안게 됩니다. 결국 왜 지금이었는가 라는 질문의 답은 베네수엘라가 아니라 미국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한 나라의 정권을 겨냥한 행동인 동시에 미국 정치와 세계 질서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시작된 이 사건은 단순한 체포작전도 한 나라의 정치적 혼란도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과 자원, 안보와 명분, 그리고 국제 질서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세계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오늘의 베네수엘라는 내일의 다른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이 법과 규칙이 될지 아니면 힘과 논리가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뉴스를 소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세계가 어떤 모습이 될지를 지켜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멀리 있는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언젠가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칠 선택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